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현금 보관하는 일이 꽤 많았죠. 장롱 속 깊이 넣어두기도 하고 장판 밑에 넣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도둑들도 많이 들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언제부터인가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쓰는 생활로 또 바뀌게 됐죠. 바로 ATM기가 등장하면서 이런 변화가 빨라졌는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ATM기가 언제 어떻게 등장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역사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안 닿는 곳이 이제 드물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예술 창작물의 영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명령어 하나를 입력하면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AI 인공지능 화가도 생겼고, AI 화가가 그린 작품이 상을 받는 일까지 생기면서 다양한 또 고민거리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 시장의 최근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원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일이 많이 줄었죠. 현금이 필요하신 분은 현금 자동 입출 기들만 모여있는 ATM 기기들 사이에서 현금을 뽑고 또 쓰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ATM 기기를 가리켜서 경제학에서는 은행 산업을 이끈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ATM 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배워보죠.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1967년 6월 27일 영국의 금융회사죠. 바클레이스가 런던 북부의 엠필드 지점에 ATM기를 설치한 날을 ATM기의 탄생일, 버스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967년. 예. ATM기는 이제 존 세퍼드 베런이라는 스코틀랜드의 발명가가 발명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존 세퍼드 베런이 BBC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인쇄공장의 기술자로 원래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네. 돈을 초콜릿 자판기처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초콜릿 대신 현금을 넣고 꺼낼 수 있는 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술로 발명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 계획을 바클레이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판기라는 게 판매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네. 그러게 돈도 은행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면, 자동으로 줄 수만 있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생각을 예. 바클레이스가 했죠. 음.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한번 개발해봐요. 네. 우리 회사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바클레이스가 아예 존 셰퍼드 베런을 고용해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자판기를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1967년 6월 27일에 한 번에 1회당 최고 10파운드를 인출할 수 있는 ATM기. 정확히는 현금 인출기였어요. CD기. ATM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CD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가 맞는 그게 표현입니까? 이제 ATM기는 오토메이티드 텔러 머신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텔러 기계. 뭐 이렇게 텔러가 하고 은행 창구 은행 직원을 창구에 있는 의미하니까. 직원들을 텔러라고 하니까. 네. CD기는 말 그대로 인출기입니다. 캐시 디스펜서라고 해서 캐시를 이렇게 뽑아내주는 예. 디스펜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TM기는 입금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CD기는 입금 기능이 없습니다. 출금만 가능해요. 캐시 디스펜서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CD기가 거의 없고 다 입출금이 가능한 ATM기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 CD기의 형태로 ATM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거를 CD기로 불러도 되는 거네요. 출금만 한다면. 출금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입금이 가능하니까. 아니 갈비집을 냉면 가게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냉면도 팔면. 뭐 CD기라도 불러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ATM기라고 부르는데 꼭 기자님 혼자서 그렇게 부르실 필요는 없겠죠? 그 차이를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군요. 네, 근데 일단은 이 그 목욕탕에서 우연히 발명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바클레이스에 들고 갔는데 바클레이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 이래서 발명을 했다는 이야기. 게다가 이제 또 이 존 셰퍼드 베런이 ATM기를 만들 때 소위 핀 번호,
그 우리 비밀번호 네. 누르잖아요. 네 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고 일단 돈을 인출하잖아요. 그 비밀번호 개념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 개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6자리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6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숫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예. 근데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부인에게 이 6자리 숫자를 외워보라고 하니까 못 외우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4자리까지는 외우겠다라고 아하. 해서 4자리 숫자를 비밀번호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좀 동화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 그러니까 웨일스에 있는 뱅고 대학의 금융사를 강의하고 있는 베르나르도 바티즈 라조 같은 사람들은 이 존 셰퍼드 베런과 바클레이스가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좀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성공하고 나면 처음에 시작한 이야기는 이게 약간 마케팅 지어내기도 하고 차원에서 좀 이 뭐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려니 하고 예. 그냥 듣기도 하고 그러죠. 넷플릭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존 셰퍼드 베런과 바클레이스가 이 ATM기를 처음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맞느냐 하는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 BBC 같은 경우에 지난 2017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굿펠로우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최초의 현금 지급기를 만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굿펠로우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 셰퍼드 베런이 만든 최초의 현금 지급기가 1967년 6월에 공개됐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1년 더 빠른 1966년 5월에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한 그 현금 지급기 ATM기가 웨스트민스터 은행에 설치됐거든요.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은행에 설치된 ATM기는 존 셰퍼드 베런이 만든 ATM기보다 한 달 늦게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아, 그래서 베낀 걸로 오해받았겠군요. 그래서 세상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각자 알아서 발명한 건 네. 공교롭게도. 하지만 이 특허는 예. 굿펠로우는 특허를 갖고 있는데 예. 존 셰퍼드 베런은 특허가 없어요. 오히려 최초에 만든 ATM기는 특허가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최초의 발명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이 아까 존 셰퍼드 베런 같은 경우에 너무 좀 동화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가 좀 있다. 발명 이야기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비해서 제임스 굿펠로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ATM기를 개발한 이유가 은행의 요구 때문이라고 해요. 은행이 평일 오후 3시가 되면 문 닫고 토요일 네. 오전에 문 닫는데 이때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텔러들이 3시 이후에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를 했으면 해야 좋겠는데 되니까. 네. 노조에서는 절대로 못한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해결책을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베런이 이 노조와 은행의 대립을 해결할 목적으로 ATM기를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게다가 이 굿펠로우가 개발한 이 ATM기는 베런이 만든 ATM기와 달리 이 핀 번호가 있고 또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집어넣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는데 초콜릿 자판기에는 동전이나 지폐 넣으면 초콜릿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내 은행에 내가 보관한 돈 중에 2만 원 찾고 싶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뭘 집어넣었었냐? 종이 궁금했었어요. 특수 처리된 종이를 넣었어요. 특수 처리 통장 그러니까 혹은 존 지금 셰퍼드 베런이 만든 ATM기에는 특수 처리된 종이를 넣었는데 최초의 ATM기는 근데 여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알려지는데 물론 존 셰퍼드 베런은 뭐 10만 장을 입으로 먹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나중에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고 굿펠로우가 만든 ATM기는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ATM기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제임스 굿펠로우가 만든 ATM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발 늦은 ATM기가. 근데 특허는 먼저 갖고 있죠. 네. 플라스틱 카드와 핀 번호에 대한 특허는 굿펠로우가 먼저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최초의 발명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빨리 만들고 나면 특허를 좀 신청하지 그랬어요. 존 셰퍼드 베런은 본인 입으로 특허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BBC와 인터뷰를 합니다. 네. BBC가 이걸 묻거든요. 왜 그 특허가 없냐? 특허를 냈어야 되는 지금 기자님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죠. 예.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안 문제 때문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보안 문제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에 ATM기 같은 경우에 아. 돈이 들어가는데 그 특허를 안에 신청하면 그 특허를 구조가 신청하면 ATM기의 구조가 다 세상에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면 이 구조를 허점을 노리는 사기꾼이나 도둑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음흠. 그래서 나는 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으면 좀 공색해 보이는 변명 같아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당시에는 또 일리가 음. 있다고 생각했던 게 예. ATM기를 지키는 CCTV나 보안 요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랬을 그러니까 수 이제 있겠죠. 뭐 보안상으로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도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최근에 보니까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ATM기의 발명자를 제임스 구펠로우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하는 두 번째 ATM. 바클레이스가 만든 알겠습니다. 그 ATM기가 아닌.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누가 먼저 했든지 그거야 별로 안 궁금한데 네. 이제 두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겠죠. 중요한 문제겠죠,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금메달, 은메달은 다르니까. 그러나 아무튼 두 분께 한꺼번에 저희는 감사드리는 걸로 하고 영국에서 나왔네요, 결국. 네, 스코틀랜드 사람 두 사람 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었다? 영국 최고의 발명품. 가끔은 이런 그 입사 시험 같은 거 보면 네. 전 세계에 축구공이 몇 개쯤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문제 내고 어떻게 맞추나 이게 사람 괴롭히는 면접 네. 질문 하잖아요. 네. ATM 기기도 가끔은 문제 나온다 그러던데. 그래요? ATM기도 문제가 나와요? 전 세계에 몇 개쯤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거죠. 그걸 뭐 맞추라는 게 아니라 대략 그 맞추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냐, 뭐 그걸 보겠다는 건데 아무튼 몇 개나 통계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면 전 예.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의 ATM기가 설치돼 있다. 300만 대. 하더라고요. 이제 300만 대가 넘는다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는 구펠로우는 떼돈을 벌었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왜요? 그거 뭐 한 대당 얼마씩 로열티 받지 이 사람의 않았을까요?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 사실 핀번호나 핀번호가 담긴 카드에 대한 특허는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ATM기를 처음 이제 세상에 자기가 만든 ATM기가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후에 IBM으로 회사를 옮깁니다. IBM에 입사를 하는데 IBM에 입사하면서 특허를 전 세계 15개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1달러씩을 받는 조건으로 사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5달러 벌었어요. 이 특허로. 15달러는 그 당시에도 큰 돈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큰 돈 아니고 그 당시에도 큰 돈 아니죠. 그냥 넘긴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넘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훗날 이제 인터뷰에서 내가 그 싼 가격에 특허를 넘긴 거는 후회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ATM기의 최초 발명자로 내가 아닌 존 셰퍼드 베런이 거론되는 건 정말 속이 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네. 세계 최초의 ATM기는 존 셰퍼드 베런도 제임스 구펠로우도 아니다. 네. 오히려 미국의 시티은행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의 명성 내지는 그 이른바 좋아요에 열광하는지. 이건 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ATM기가 영국의 위대한 발명품이 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이 발명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1960년에 미국 시티은행이 뉴욕의 그 사창가를 비롯한 이 우범지대들, 네. 우범 지역에 뱅코그래프라는 이름의 현금 수납기를 설치해 놓거든요. 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은행원들이 우범지대에서 근무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범지대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대신에 그냥 이 현금 수납기를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존 셰퍼드 베런과 제임스 구펠로우의 ATM기는 현금 인출기, CD 기능이 있는 그 자판기니까 돈 예. 찾는 것만 가능했을 거고. 인출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ATM기라는 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금 입금이 가능한 현금 입출금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벵고 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야, 입금의 개념을 따진다면 시티은행의 뱅코그래프가 세계 최초의 ATM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시티은행이 최초의 발명자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학계에서는 ATM기의 가장 큰 기능은 입금이 아니라 출금이다. 인출이다라고 보면서 존 셰퍼드 베런과 제임스 구펠로의 ATM기가 세상에 나온 이후 은행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960년에 미국의 그 우범지대에서 설치됐다는 그 현금 수납기는 입금만 되는 거였습니까? 입금 돈만 넣을 수 있는. 예. 아, 우리 저 도서관 문 닫고 나면 책 반납하는 네, 뭐 그런 약간의 그런 개념이죠.
에이 그건 그건 근데 이 1960년에 이 뱅거그라프가 최초라고 써 있는 책이나 그 인터넷에 자료들 그렇게도 많아요. 있어요? 예. 에이, 그건 기계가 아니라 그냥 손 다시 꺼내가지만 못하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ATM기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은행원들이 뭐 늦게까지 일 안 해도 되고 고용도 많이 뭐 줄기도 했고 은행 입장에서는 좋았겠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ATM기를 설치한 이후에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았죠. 이게 처음에 설치 비용이 들어갈 뿐 나머지는 계속 수수료를 받으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은행원들로부터 돈 찾을 때는 돈 안 내는데 네. 똑같은 걸 하는데 왜 기계한테 찾을 때는 그래서 냈을까요? 201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수수료 문제, ATM기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됐고 예. 반대로 이 수수료가 우리 금융당국이 뭐 900원, 1,500원 이렇게 받던 수수료를 500원대로 탁 낮추라고 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운영에 적자가 나서 ATM기를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ATM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현금을 집에 보관했거든요. 왜냐? 소액의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직원 만나서 돈 인출하고 이게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예. 그냥 돈을 다 집에 보관했단 말이에요. 근데 ATM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 미 연방 그 준비위원회 아. 폴 포커 같은 경우에 ATM기는 80년대 이후 최고의 혁신을 일으킨 기계다. 뭐 이런 평가가 제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집에다가 안 둔다. 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언제든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대출을 안 받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할 만약에 때만 집에 하면 돈을 쌓아놓고 되니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롱 속에 장판 밑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네. 국가 경제나 산업 전체에 돈이 돌질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ATM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경제학에서 이야기인데 또 하나 이제 ATM기와 관련된 논쟁이 일자리 문제였어요. 예. 아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ATM기가 등장하면 일자리가 급감할 거다. 그런 난리가 났는데 네. 실제 사례를 보니까 반대로 ATM기 등장 이후에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은행원의 일자리가. 허허. 왜냐? 왜요? 아까 왜요? 말했던 수수료 수입도 있고 네. 그다음에 텔러가 좀 필요 없어지게 됐죠. 당연하죠. ATM기가 등장하니까. 지점이 10명의 직원이 있었다면 그 ATM기 등장하면 한 5명이면 운영될 텐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21명이 한 지점에 필요했는데 13명으로 줄었다 그래요. 네. 근데 13명으로 줄어드니까 인건비 줄어들었죠. 네. ATM기 수수료 수입 생겼죠. 이러니까 한 개 점포 운영하던 비용으로 이제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점을. 아, 은행들이 오히려 지점을 늘렸다. 그래서 지점을 공격적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공격적으로 늘어나니까 새로운 지점에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해져서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 그러니까 A 은행이 지점 늘리니까 B 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군요. 네. 오히려 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ATM기는 자동화 시스템이 일자리를 늘려준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같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상징하는 4차 혁명 시대에 예.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반론의 사례로 ATM기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직까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ATM기가 국내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문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적자. 그렇기도 하고 ATM 기계 자체가 비싸서가 아니라 그거 갖다 놓을 땅. 점포 임차료가 임대료. 비싸서. 근데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뭐 그조차도 잘 필요 없으니까. 월세도 필요 없는데 같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TM기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거에 이제 존 샤퍼드 베런이 ATM기를 발명해놓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ATM기는 곧 없어질 거야. 왜냐? 이건 좋고 편리하긴 하지만 돈을 운송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 그 말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은행 산업과 일자리가 이제는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 국내 은행들도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미래의 은행 산업과 일자리는 과거의 ATM기가 걸어온 길을 갈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한데 네. 그 이후에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따라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지난번 ATM의 역사처럼. 네. 그래서 앞으로 은행의 역사, 산업 발전 과정 그리고 일자리의 변천사는 ATM기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네요. 그런 자동화의 결과로서.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몇 가지 신기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더니 요즘엔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린다는 건데 그 자체가 신기한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 그림이 비싸게 낙찰되기도 하고 미술 대회에서 상도 받고 있어서 기존 미술품 시장을 뒤흔드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죠.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그림 대회에는 화가들이 참여하는데 네. 그래서 물감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나 들고 참여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예. 그 출력물을 이제 뽑아서 이제 크게 그림을 프린트해서 이제 출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목이 공간적인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 작품이었고요.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이 이제 미드저니를 사용한 제이슨 앨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제이슨 앨런 via 미드저니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닉네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림이 멋있네. 뭐 약간 이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출력을 했는데 되게 고화질이어 가지고. 그래서 1등상을 줬는데. 네. 근데 이제 1등을 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실은 이게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예. 미드전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그림 그려주는 툴한테 내가 한 100장 정도 이 아까 얘기했던 제목 공간적인 오페라 극장이라는 것을 텍스트를 쳤고 그걸 갖고 얘가 한 100장 정도 뽑아줬는데 그걸 중에 내가 괜찮은 거 하나를 골라서 네. 출력을 해서 이제 넣었더니 이제 대상을 탔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나왔었던 사람들도 난리 나고 또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무슨 예술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욕을 하는 뭐 게시판도 막 이제 욕을 하는 트윗도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들 이거 어떤 키워드를 어떤 옵션을 써서 한 거야라는 네. 것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콜로라도의 주정부까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 부분이 디지털 아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부분 아트 부분의 규칙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창작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포토샵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리터치를 하든 네. 인공지능이 만들든 어쨌든 디지털 아트니까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이 작품이 AI가 그린 줄 몰랐지만 네.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우승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등 상금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42만 원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최근에 나왔지만 2018년 10월에는 이미 그 미국 뉴욕에서 한 미술품 경매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가 약 6억에 낙찰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이게 신기하다, 뭔가 상징성이 있다지 그림이 그렇게까지 막 멋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형태였는데 네. 2018년에 이 그림이 낙찰될 때 이것도 한 15,000장 정도를 심층학습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예술계에 앞으로 이게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딱 4년이 지나서 정말로 사람이 만든 어떤 그래픽보다 인공지능이 만든 게 1등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것이죠. 아니 뭐 이미도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사진을 마치 연필로 스케치한 것처럼 바꿔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수채화로 그린 것처럼 바꿔주기도 하는 네,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참 어디까지 이걸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럼 이번에 상탄부는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 네, 그렇죠. 인공지능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뭐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데서 일단 선 그리고 색칠 누르고 뭐 컬러 배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텍스트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GPT-3 막 이래서 한창 또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예. 뭔가 대화하는 인공지능 혹은 내가 글을 조금 쓰면 그 뒤에다가 막 글을 붙여가지고 소설을 완성하거나 막 이런 인공지능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네. 구글에서 어떤 분은 이거 뭐 신이 탄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 퇴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방식인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글을 쓴다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본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를 쓰면
그다음 문장이 확률적으로 오늘은 뭐 몇 월 며칠입니다라는 게 나올 거라는 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놓고 네. 제가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라는 거 쓰면 그다음 문장을 인공지능이 랜덤하게 뽑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률이 높은 것들을 뽑아줘서 이게 글이 완성되는 방식이죠. 그렇게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운다면서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근데 이미지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올릴 때 이미지 파일만 올리기보다 파일 뒤에 보면 수많은 태그들이 붙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이미지 파일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미지를 올 때 이게 어떤 뭐 사진기로 찍었는지 어느 정도의 뭐 ISO로 찍었는지 해상도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수많은 걸 얘네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학습된 걸 기반으로 텍스트를 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손에 잡히는 경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치면 예. 얘가 인터넷에 있는 그 관련돼 있는 이미지들을 싹 다 학습하고 있다가 비슷한 거 몇 개를 랜덤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그림, 잡히는 그림, 경제 그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손에 잡히는 경제로 그림 제목 하나 달아줄 테니 그림 네. 그려보세요. 그러면 네. 그걸 조합하는군요. 그렇죠. 조합도 있고 혹은 가장 확률이 높은 애들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조합하는 형태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저한테 랜덤하게 뭐 20개, 30개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보고 사람이 이 중에서 요걸 쓰면 되겠다라고 고르거나 또 최근엔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중에 예를 들면 특정 부분만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경제를 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진우가 안 나오고 손에 잡히는 경제 트럼프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네. 경제와 관련이 깊어. 그렇게 네네. 생각했나 제가 왜 보죠? 트럼프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한글로는 안 되니까 이제 뭐 이코노믹 인 핸드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의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판단할 수 있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뭔가 경제와 관련된 사파가 되게 많이 나왔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나온 다음에 경제를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그분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얼굴만 예. 이진우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에다가 예를 들면 얼굴만 이진우로 바꿔줘라든지 특정 부분을 텍스트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영어로 명령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직 영어니까요. 우리나라 버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카카오에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랑 해서 약간 광고 형식으로 만든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버전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데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얼굴만 이미지로 바꾼다거나 혹은 또 최근에 또 뭐까지 나왔냐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있잖아요. 네. 모나리자 그림은 우리가 모나리자의 그럼 다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나리자는 어떤 배경에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모나리자의 다리가 있는 모나리자라는 식으로 그림을 치면 예. 얘가 기존에 있었던 모나리자 사진에다가 다리를 같이 붙여주는 이런 형태의 그림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려달라는 대로 다 그려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옆에 엄청나게 빠르게 손이 있는 어떤 전문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시안을 막 몇백 개를 막 자동으로 뽑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 쓰면 되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조수가 한 명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림 그리는 조수가 그린 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이른바 리터치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봤을 때 얘가 그려주는 밑그림은 좋은데 이 밑그림을 가지고 내가 약간 더 뽀샤시 효과를 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예. 하면 굳이 뽀샤시 효과를 주는 걸 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100개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그냥 네. 그거를 제가 포토샵에서 뽀샤시 처리를 조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응당 당연히 그림판을 꺼내서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 네. 텍스트를 갖고 어떤 정도의 내 머릿속에 있는 시안을 인공지능이 그려주고 그럼 그 그려준 거에 내가 뭐 조금 더 인공지능한테 시안을 업데이트해 주세요라고 마치 감님이 을림에게 말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 셔츠를 노란색으로 바꿔줘. 그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냥 너가 이제 한 거 내가 됐어, 이제 조금 됐어. 손 볼게 이래서 쓰든지 이럴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이게 그럼 최근에 이게 그럼 기술이냐라고 보면 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있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뜨거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른바 그 빅데이터 회사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오픈 AI라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아주 이슈가 됐었던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했었던 회사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데들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학습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컴퓨터 그 자기 있는 컴퓨터를 학습한다고 해도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랭귀지 이제 소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영국에 있는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정확하게는 8월, 그러니까 한 9월 초부터 이걸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뭔가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회사들이 만든 건 내가 쓰려면 돈을 내거나 네. 쓸 수 있는데 제한이 있었는데 음. 얘는 기터브라고 하는 오픈 소스 올려놓는 그 공간에 소스 코드를 다 오픈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 보고 그림 그리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네.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게 올려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뭐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이걸 학습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총 60만 달러 정도를 썼다. 네. 그리고 15만 GPU 시간 동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다음에 또 이게 그래픽 카드도 엄청 비싸거든요. 몇 천만 원 하는 그래픽 카드인데 이걸 한 256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인 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네.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글에서 또 이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딥러닝 그 할 수 있는 공간들 무료로 제공해 주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코딩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UI UX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나도 이제 쓸 수 있네. 예전에는 막 쓰려면 막 억세스도 받고 막 이거 되게 접근이 제한적이었는데 네. 누구나 쓸 수 있네라고 하니까 지금 막 수백만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키워드를 막 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쳤더니 요런 그림이 나오네. 저렇게 쳤더니 저런 그림이 나오네. 라고 하면서 이게 일종의 매뉴얼처럼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네. 조랑말에 이진우와 김덕진 네. 소장이 둘이 같이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네, 그렇죠. 라고 하면 금방 1초 만에 네. 매우 힘들어하는 조랑말의 표정과 함께 그 그림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초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한 1분 안에 보통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결과들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1분 동안 걸려서 나온 작품들을 네. 어느 사이트에 다 모아놔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필요한 예를 사람 들면 가져가세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거나 혹은 내가 이런 키워드를 쳤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왔으니까 네. 거기서 키워드를 조금만 더 잘 바꿔서 하면은 더 좋게 나올 거야. 네. 라고 하니까 이른바 우리가 뭐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하죠. 뭔가 집단지성으로 다 같이 이상한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을 세상에. 다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내가 했더니 이렇게 나와 하면서 심지어 막 옵션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넣었더니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사진 프레임을 1분에 60초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되게 빠른 속도로 있는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고 나오더라. 네.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오픈북처럼 아. 매뉴얼화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그려놓더라. 네. 라고 하는 걸.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잘 그리려면 좀 더 우울한 표정 그리게 하려면 이런 형용사를 넣으면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계속하면서 거기 저희 회사 이름 미래사회 IT 연구소잖아요. 야. 그 모든 매뉴얼의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와우 삐 하면서 욕을 쓰면서 진짜 이거 내 미래에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이 나오는 이런 매뉴얼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야, 검색 엔진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네. 야, 이 관련 서류가 다 나오네. 그렇죠. 하는 그 느낌을 누가 공짜로 오픈시켜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짜예요? 이거를 쓰는 게? 그렇죠.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AI의 민주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 자체가 뭔가 수집을 하거나 이럴 때 수많은 비용을 써서 하는데 이게 특정 회사의 용으로 쓰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픈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네.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진짜 공짜로?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일단은 이걸 갖고 이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들이 이걸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하인즈 케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인즈 케찹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케찹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냐면 인공지능 케찹 이래가지고 이런 사이트에다가 케찹을 별의별 케찹을 다 써본 거예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팝아트 케찹, 뭐 광고, 뭐 3D 캡처 이렇게 썼는데 모든 케찹을 쓸 때마다 다 하인즈가 메인으로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봐도 인공지능이 인정하는 하인즈 케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고전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시 고전 그럼 그게 시잖아요. 시의 텍스트를 이미지로 넣으면 글을 넣으면 네. 거기 관련된 사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그쵸. 그런 만화가들, 그림책 작가들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되게 사람들에게 많은 고민을 이제 안겨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갖고 뮤직비디오도 최근에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뮤직 그 음악의 가사들을 넣으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 이미지를 골라서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누구나 쓰고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결국 또 여기서 우리가 저작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당나귀의 김덕준 소장님과 이진우가 같이 타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 네.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하는 분께는 저작권료를 내가 받습니까?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되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이슈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결될 이슈인데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DALL-E처럼 오픈 AI,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만든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회사만의 라이선스 정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상업적으로 쓰려면 돈을 내야 된다. 무료로 버전은 이게 모두에게 공개돼 있는 라이선스다. 뭐 네. 이런 형태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드저니처럼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형태는 그냥 프리로 갖다 쓰세요라고 상업적으로 하는. 쓰든 뭘 네, 쓰든. 상업적으로 쓰든 뭘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원래의 저작권에서 그럼 이러한 저작권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국가별로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거 말고 법적인 저작권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현행법 같은 경우를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혹은 저작자도 저작물을 창작한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AI가 100% 했을 때는 우리나라 상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는 게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이 AI가 100% 만든 걸 자기가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작권을 반려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땀이 들어가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고요. 야, 근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 이 그림 내가 그렸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 붓이 그렸지 물감이 그렸지 당신이 그린 거야? 그렇죠.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듯이 네. 이거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린 겁니다. 저 네네네. 화가는 붓과 팔레트와 물감으로 그린 거고 그렇죠. 나는 AI를 통해서 그린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국가별로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큰 건데 학습을 하는 데이터 자체의 저작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천 개, 수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미지가 그럼 실제로 누구의 작품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미드저니에서 계속 의심되는 게 사람들이 SNS에 올려놓은 이미지 예. 혹은 온라인에 있는 유료 DVD들 이런 걸 갖고 학습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물 자체는 뭔가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네. 인공지능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학습했었던 자료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에서 나중에 뭔가 영상을 새로 만든다고 할 때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뭐 삼프TV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가지고 뭔가 자동으로 학습을 했다. 그럼 이거는 저작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네.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전에 무슨 냉면 한 그릇을 먹고 그렸으면 네. 그 냉면집 주인이 저작권을 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로 학습하고 뭘로 힘내서 그림 그린 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마지막으로 화풍에 대한 이슈가 그래서 요즘 있어요. 뭐냐면 옛날 때 음악도 소몰이 창법 음악 이러면은 이게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느냐 이런 거 있을수록 야. 화풍에 대한 이슈. 결국엔 이 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세상에.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군요.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10월 8일에 있는 손경제 경제 콘서트에 참석하실 분 뽑히신 분 명단을 오늘 오후 3시쯤 손경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